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전 영상에 이어서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 예산안 작성 방법 방문 요약, 이전 영상에는 세입 예산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는 세출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작성 방법과 마찬가지로 세출 예산에도 보면 왼쪽에는 이렇게 회계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각 과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각 과목을 클릭하시면 옆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설명을 참조하셔서 예산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를 입력 한번 해볼 텐데요. 급여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게 됩니다. 직접비 적용 직종은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방문요양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을 크게 두 부류, 그러니까 직접 종사자와 간접 종사자, 그러니까 이 세 직종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일단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 나눈 두 부류에서 또 시급 근로자와 월급 근로자로 나눠서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일단 직책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역삼각형이 뜨고요.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직종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클릭하시고요. 시급은 뭐 9,200원 정도 잡고요. 시급제니까 당연히 월급은 입력하지 않을 거고요. 일 근무 시간,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근무한다 하루에, 아니면 뭐 5시간, 뭐 8시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 근무 일수, 주 근무 일수는 뭐 한 5일 정도 한다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직책이 같고,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이 같고, 그리고 주 근무 일수가 같은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는 이렇게 한 번만 입력하고 인원수에 그 인원수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요양보호사 하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고 주 5일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2명 있다면 2명, 만약에 4명 있다면 4명, 이렇게. 그래서 직책과 일 근무 시간과 주 근무일수가 같은 사람들은 한 번만 입력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수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수당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수당에는 크게 과세수당과 비과세수당이 있습니다. 과세수당은 말 그대로 세법상에서 세금을 떼는 수당, 우리가 사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떼는 수당을 이제 과세수당이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 세금을 떼지 않는 수당을 비과세수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수당은 대부분 다 과세수당이고요. 독특한 몇 가지만 비과세수당으로 세법에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식대는 세법상으로 한 달에 1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가 있고요. 자가운전보조비는 한 달에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여기서 수당을 입력하실 때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지만 과세수당 금액 입력 시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합산된 과세 금액 수당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A 근로자의 수당이 10만원이고 B 근로자의 수당이 20만원이면 인원수는 2명으로 여기다 적으시고 수당에는 10만원 더하기 20만원 합계액인 30만원을 여기다 넣으시라는 겁니다. 비과세 수당도 마찬가지겠죠. 각각 10만원, 20만원이라면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근무 월수라는 것은 세입 예산 작성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회계는 1년, 그러니까 12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번 재가장기 요양 재무회계는 연중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치만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6을 선택하면 6개월치, 12를 선택하면 12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6개월치를 일단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알아서 6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 근무 일수와 근무 월수를 곱해서 연간 평균 근무 일수가 나오게 되고, 이 금액 곱하기 시급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근무 시간을 하게 되면 산출액 합계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입력을 해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시급을 9,200원을 받고요. 하루에 한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 6일을 근무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다. 그리고 각각 이 4명 중에서 한 2명은 5만원씩 매달 과세 수당을 준다. 그러면 2명분에 대한 합계액인 10만원.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비과세 수당은 이 4명 중에 3명이 각각 1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30만원.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주 평균 6일씩 6개월을 하게 되면은 6개월간 156시간을 6일을 근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근무 시간과 근무 시급과 인원수를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합산된 금액은 또 이 예산안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월급 근로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를 하고, 사회복지사 월급 예를 들어 160만 원이다.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시급이니까 시급에는 적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월급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월급 예를 들어 160만 원이다. 네, 그럼 160만 원 적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적으실 필요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세수당. 이 사람이 뭐 과세수당 5만 원 받는다. 뭐 비과세수당 10만 원 받는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 월급 대비 또 이 수당 합계 대비 6개월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원수를 또 입력해야 되는데, 한 명을 입력하게 되면 한 명치가 계산이 될 거고요.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월급이 똑같다. 그럼 여기다 2명을 입력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똑같죠. A, B, C 근로자가 모두 통상 월급이 160으로 같으면, 이건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수당과 비과세수당은 합계 금액, 예를 들어서 각각 10만원이면 20만원을 넣었지만, 여기는 월급이 같으면 여기다가 한 번만 넣으시면 이 160만원 곱하기 2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넣으시면 됩니다. 과세수당은 만약에 2명이 각각 5만원씩 받는다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각각 10만원씩 받는다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월급이 다른 사회복지사가 각각 있다면 이건 또 각각 나눠서 입력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 명은 17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각각 뭐 5만원씩 받는다. 각각 10만원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비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간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접비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뭐 사무국장이 있다. 각각 한 명씩이고, 월급 똑같죠.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사회복지사를 했네요. 사무원이다. 예를 들어서 사무원 뭐 160 준다. 사무국장은 180 준다.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각각 뭐 수당을 10만원씩 받는다. 뭐 비과세 20만원씩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합산된 금액 6개월치가 알아서 계산이 되고, 이 각각의 합산된 금액은 또 알아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급여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재수당도 직접비에 대한 재수당, 그리고 간접비에 대한 재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건 여기다가 수당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이제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종작금 직접비 간접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근무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뭐 쓰시는 분들, 또는 3개월 이하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접 종사자를 쓰게 된다면 여기다 어느 정도 쓰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되면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안 쓸 것 같다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산출 근거를 적어 놨는데, 이 산출 근거들은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요. 산출 근거는 뭐 필수사항은 아니시니까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말 그대로 퇴직적립금을 이제 하실 때, 퇴직적립금은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이제 법적으로 쓸 수가 있죠. 퇴직연금,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쓰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퇴직금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은 어쨌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직접 종사자들과 간접 종사자들이 1년간, 아니 한 달간 납부하는 금액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구분을 해서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6개월치가 입력이 되겠죠. 다만 이제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각 근로자에게 각각 금액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전반적인 금액을 매달 적립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는 퇴직자 전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면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300만 원을 넣게 되면 여기 직접 인건 비율과 간접 인건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는데,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하는 그런 인건비 종사자 비율이 아니고요. 전체 이 임금에서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해서 63%가 이 금액이고 이 300만 원에 대해서 37%가 이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사회보험 부담금의 직접비와 간접비, 이것도 나누게 되는데, 사회보험 부담금은 우리가 기간 부담금만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요율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기간 운영비, 기간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할 때 뭔가 좀 뭐 비용이 발생한다.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다 라고 예상하시면 뭐 한 달에 10만원씩 6개월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60만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직책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보통은 시설장들이 이제 직책보조비를 설정해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곱하기 6해서 1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회의비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면 회의할 때마다 한 5만 원씩 든다 그러면 6, 5, 30 해서 30만 원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여비는 직원들이 뭐 출장을 갈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뭐 출장비를 주고 싶다 기름값을 주고 싶고 뭐 숙박비를 주고 싶다면 뭐 그 정도 예상할 것 같다라면 거기에 대한 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네 여기 뭐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고료, 뭐 수수료, 등기료, 운송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각종 수수료나 아니면은 수용비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신다고 예상되시면 곱하기 6해서 또 넣으시면 되고요. 공공요금 및 세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뭐 세금, 자동차 세금 포함이고요. 뭐 협회 가입비, 화재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뭐 그밖에 각종 뭐 세금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비는 차량 유두비, 차량 정비비, 차량 소모품비, 그러니까 차량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그것들 이제 여기서 뭐 6개월치 정도 될 거다 예상되는 금액 넣으시면 되고요. 임차료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이면 6개월치 6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운영비,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는 복리후생비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장기경 재무회계 규칙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통합이 돼서 말 그대로 그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관련된 비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타 운영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시설비, 뭐 시설 부대 경비, 설치비, 뭐 수리비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자산 취득비, 여기서 이제 차량비에는 차량 유류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고 소모품비가 있는데 만약에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다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그건 자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산취득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뭐 이런 장비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비용할 뭐 잉크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여기다 6개월치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수용기간 경비, 입소자와 관련된 비용인데요. 뭐 어르신 댁에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용품이나 뭐 칫솔, 치약, 뭐 수건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 또 6개월치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의료비, 말 그대로 입소자들, 뭐 보통은 이건 이제 뭐 중환보호나 요양시설에 많이 활용되는 비용이긴 하지만 뭐 의료비로서 뭐 옷을 또 선물로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넣으시면 되고요. 의료비, 말 그대로 뭐 어르신들 이제 케어하는 동안에 갑자기 병원을 간다든지 약국을 가서 뭐 약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단 의료비로 지출을 하시고 뭐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받으시면 되겠죠. 장의비, 입소하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죠. 직업 재활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방문 요양에서는 크게 활용하는 비용은 아니죠. 연료비, 뭐 난방에 필요한 뭐 가스나 기름, 뭐 전기 이런 연료비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복지 연구에 대한 부분이니까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 기타 전출금, 시설 설치 운영자나 개인이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연도 지출금, 왜 간연도에 원래 지출이 됐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수도나 전기를 수리했는데 올해 지출을 못했다.
그러면 원래 작년에 지출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지출할 수 있으니까 원래 잡아두는 건데, 우리는 뭐 이런 거는 사실 회계를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없겠죠. 원금, 상환금, 이자 지급금, 이거는 이제 운영에 필요해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원금, 상환과 이자 지불을 할 수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것들 외에 만약에 잡적으로 지출이 필요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잡지출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비비, 말 그대로 운영하면서 예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총액의 회계규칙상의 100분의 1 정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금, 정부 보조금, 반환금, 뭐 예를 들어서 환수금이 발생한다든지 보조금을 반환할 일이 생기면 반환금을 입력하시면 되죠.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말 그대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기적으로 한 2년 이상에 걸쳐서 필요할 것 같은 금액들을 적립해 놓는 금액입니다. 장기요양 사업에서는 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일한 관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급여부터 운영 적립금까지 알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참고사항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색깔들은 이런 식으로 입력하려고 하면 입력할 수가 없게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요. 노란색 부분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가시다 보면 직접 인건비 비율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은 예산을 짤 때도 인건비 비율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되는 거죠. 인건비 비율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수입,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수입, 가산금 수입, 본인 부담금 수입 대비 분자, 급여, 재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일용작금 이런 것들 직접비죠. 이런 게 이제 각각 몇 퍼센트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세입 예산안에 맞게 우리가 장기요양 수입과 가산금 수입과 그리고 본인 부담금 수입은 여기서 알아서 합계가 잡혔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쭉 직접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급여와 그리고 재수당, 그리고 일용잡금, 그리고 퇴직 적립금 직접비,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 직접비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대비 이 금액이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다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123.15%라는 좀 많은 비율이 잡혔지만 지금 장기 요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86.4% 이상을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세입을 좀 더 잡아 보면요. 여기서 만약에 세입을 좀 더 잡아 볼게요. 인원수가 15명을 적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잡으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제가 세입을 좀 더 잡았기 때문에 이제 세입이 조금 늘어났고 세출은 그대로니까 지금 77.8%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입과 세출을 쭉 다 짜고 나시면 여기 비율이 알아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너무 적게 잡힌다.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 더 넣는 거죠. 참고하실 사항은 제가 세입 예산안 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고 또 예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대로 모든 자금을 정확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좀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이것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더 수급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인건비가 더 지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잡는 겁니다. 예산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이 3명이 더 추가적으로 없다고 해도 예산을 더 잡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비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특히 지출은 여기 보시면 지금 잡아놓은 지출이 합산을 보니까 1300 정도 6개월간 나갈 거라고 잡아놨는데 1300 이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한번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거죠. 다시 한번 뭐 여기다가 한 5명 정도
더 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그래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넉넉하게 좀 잡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까지 다 잡으셨다면 마지막으로 예산 총칙에 들어가서 이걸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 그러니까 세입 예산을 잡은 총액과 네, 이 금액이죠. 세출 예산을 잡은 총액은 세입 세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세입 세출의 차익이 지금 7,4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거 빨간색으로 잡힌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다는 뜻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세입을 줄이시든지 한 명으로 해볼까요? 네, 세입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세입을 늘리시든지 늘려야 되는군요. 세입을 늘리시든지 세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차익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아니면 세출을 더 늘리시든지 뭐 10명 이렇게 잡아볼까요? 줄여야 되는군요. 여기는 줄이시든지 그러면 조금 더 더 줄여야 되겠네요. 더 줄여. 그러면은 이게 또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세입보다 세출이 400만원 정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로로 맞춰야 되거든요. 조금씩 맞춰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 4명 정도만 넣어볼까요? 뭐 5시간씩 4시간씩 한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요거 좀 넣었더니 한 2명만 넣어볼까요?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명만? 이러면 이제 10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간을 좀 줄여볼까요? 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식으로. 지금 이제 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137만 728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지금 잡지출에다 넣으셔도 되겠죠. 137만 728원이었나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입 예산안을 짜고 세출 예산안을 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총칙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 금액이 제로로 되도록 맞추셔야 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거 짜고 만약에 세입을 늘리고 싶다면 여기에는 조금의 금액을 맞추려면 어디 갔나 세입에는 기타 잡수입 세입에는 기타 잡수입 있죠. 그래서 기타 잡수입을 뭐 아까 보면 한 130만원 정도였죠. 130만원 정도 맞추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기타 잡수입에다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130만원 정도를 아까처럼 이걸 빼면 여기 지금 140만원이 여기다 더 채워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출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뭐 인건비를 뭐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잡지출에다가 그냥 130만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137만 다시 한번 해보면 137만 728원 137만 728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로로 맞추게 되면 이제 예산안 작성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뭐 센터 이름 바꾸시면 되고, 여기서도 센터 이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잘 짜셔서 잘 보고하시길 바라고, 보고하는 방법은 뭐 이미 뭐 공단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영상들을 많이
배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심플케어에서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보고 및 회계 입력 그리고 세무 노무 업무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상담 요청하셔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